이번 화에는 하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효심으로 명성이 높았던 순에게 제위를 선양하고, 순도 역시 홍수를 막아낸 공을 인정하여 우라는 사람에게 제위를 선양하며, 우는 워낙 형법을 관리하던 고도라는 사람에게 제위를 선양하려 하였으나 고도가 일찍이 돌아가자 자신과 함께 홍수를 막아낸 백익이란 사람에게 제위를 선양합니다. 백익이 제위를 계승하는데 성공하나 우의 통치 시절 세력이 강해진 하씨들이 우의 아들인 사기를 지지하면서 백익은 제위에 오른 지 얼마 후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유호순, 우가 이어오던 선양제는 무너지고 다시 세습제의 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기는 자신의 세력을 알리기 위하여 각 부족들에게 현재의 하나무연에 모이라고 하였으나 유호씨를 포함한 부족들은 사기의 행동에 분노를 표하며 이들 사이 간에 전쟁이 발생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기는 유호씨 부족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부족들이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자 사기는 하나라를 건국하고 중국 역사 최초로 왕으로 칭하나 그 후로부터 향락에 빠져들게 되고, 세습제로 변한 것을 발견한 사기의 아들들까지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되어 하나라는 처음부터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기가 78세에 돌아가자 5명의 아들이 왕위 전쟁을 벌인 결과 장남 태강이 왕위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태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매일 사냥을 즐기고 술을 마시느라 도읍까지 자주 비워놓으니 이것을 지켜보던 동이족 유궁씨의 족장 후예라는 사람은 태강이 사냥을 나간 틈에 도읍인 전순을 차지하고 태강을 양하우로 추방해버리니 이 사건을 태강실국이라 부르며, 태강은 결국 양하에서 돌아갑니다. 태강이 돌아가자 후예는 태강의 동생 중강을 꼭두각시왕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리며, 7년 후 중강이 돌아간 후 그의 아들 쌍이 왕위를 계승하려 하자 후예는 아예 상을 두관으로 추방해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니 이 사건을 후예대하라고 부르며, 왕위를 찬탈한 후예도 매일 사냥과 술에 빠지다가 자신의 측근 한착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한착은 박명씨의 후대로 기록되며 산동 일대의 한국이란 나라에서 살았으나 어릴 때부터 싸움과 도적질을 자주 하여 13살 때 한나라에서 추방당하며 후예가 하나라의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된 후부터 후예를 숭배하기 시작하며 하나라의 도읍으로 향하던 중 사냥꾼을 만나게 됩니다. 사냥꾼은 한착을 총명하다고 생각하여 제자로 받아주고 1년 동안 거두어주면서 무예까지 배워주나, 한착은 사냥꾼이 다른 제자를 받아들이는데 불만을 가져 사냥꾼의 가족을 독살해버린 다음 그의 집까지 태워버리고 재물을 훔쳐 후예를 만나러 떠납니다. 한착은 후예를 만나는데 성공하며 이상하게 후예도 첫눈에 한착이 마음에 들어 양아들로 받아들이는데, 이후로부터 한착은 후예가 사냥과 여색을 즐긴다는 것을 발견하고 명마와 미인들을 구해오는 등의 방법으로 후예의 환심을 얻어 높은 관직을 받습니다. 후예가 여색을 탐하여 58세의 나이에 18살짜리인 순호라는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는데, 늙은 후예에게 불만을 가진 순호는 겉으로 순응하는 척하며 남몰래 한착과 간통을 벌이면서 후예를 죽여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순호는 후예를 설득하여 3년 사이 그의 측근들을 모두 처형해버리게 하여 한착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도와주며, 나중에 둘의 간통 현장을 발견한 후예가 한착을 죽이려 하였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한착은 순호를 왕후로 책봉하고 후예의 고기를 후예의 아들들에게 먹게 하며 아들들이 거부하자 모두 자결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착은 후예의 고기에 독약을 섞은 후 후예의 유궁부족에게 나누어 주는데, 먹은 사람은 독살되고 먹지 않은 사람들은 처형해버리니 수많은 유궁부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가버리며 누구에게도 유궁부족이란 신분을 알리지 못하게 하니 유궁부족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한착은 후예에게 두관으로 추방되었던 상이 하부족을 거느리고 왕위를 찾을까 걱정되어 상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상을 지지하던 짐심씨와 짐관씨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며 자신과 치유의 후예 강여라는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한유와 한이를 파견하여 5년 동안 짐심씨와 짐관씨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하부족의 중심지인 제국까지 함락시켜버리며 상과 수많은 귀족들을 처형해버립니다. 상이 처형당할 당시 그의 부인 유잉씨의 부족인 후미는 상의 아이를 임신한 채 간신히 자신의 어머니 부족으로 도망가 남자아이를 낳으며 소강이라고 부릅니다. 소강은 현재의 산동제녕시 부근에 살고 있는 유잉씨의 외할머니 집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지내던 중 상의 아들이란 사실이 알려지는데, 한착은 크게 놀라 자신의 장남 한유를 파견하여 유잉 부족을 공격하니 소강은 할 수 없이 유우씨의 부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유우씨의 부족장 우사는 소강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딸 2명을 시집 보내며 비옥한 땅 10리와 군사 500명을 내어주는데, 이때부터 소강은 우의 공덕을 내세워 인재들을 모집하며
하나라의 부국을 준비합니다. 하나라의 대신이었던 백미라는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한착에게 패배하여 흩어져 있던 진관씨과 짐심씨의 부족들을 모아 소강에게 합류하며 소강은 여애라는 여성을 한유의 영지에 파견하여 정보를 알아내게 합니다. 여애는 중국 역사 최초로 기록된 여성 간첩으로서 한유의 신임을 받아 정보를 소강에게 알려주는데 한유가 사냥하는 틈을 타 사냥개를 풀어 한유를 죽여버렸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소강은 백미와 여애의 도움으로 한유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자신의 아들 절을 파견하여 한착의 차남 한이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중원의 대부분 지방을 장악하는데 당시 한착의 나이는 80세로 전장에 나갈 수 없어 궁중에 숨어 지냈으나 한착의 부하들이 발가벗긴 채로 소강에게 넘겨버립니다. 한착은 자결하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백미는 한착의 죄명을 나열한 후 응지처참해버리며 한착의 유궁시까지 몰살시켜버리니 이 사건을 소강중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라의 부국에 성공한 21년 후 소강은 병으로 돌아가 양하에 안장됩니다. 중국에는 소강이 제일 처음 술을 빚어 만든 두강이란 설도 있어 술의 신으로 추대되며 현재에도 두강이란 술이 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소강의 장남전은 동이족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도읍을 노구에 옮겨버리며 저 이후 괴, 망, 설, 불황까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을 사용하나 불황 때의 재능을 인정하여 자신의 동생 경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경 다음으로 다시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방식으로 근, 공갑이 왕위를 이어오는데 공갑이 미신에 심취하여 무도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며 하나라는 쇠퇴하기 시작하며 그 뒤로 고발이 왕위를 이어오다 17대 왕인 걸의 통치기간 상나라는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걸은 어렸을 때 총명하고 무예까지 강하였으나 고집이 세고 성격이 난폭하며 주세까지 밝히니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신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처형해버리기까지 하였는데 조량이란 간신과 함께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죽이는 일을 즐깁니다. 걸은 또한 자신을 항상 태양에 비유하면서 태양이 지지 않는 한 자신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중국 역사에서 걸은 항상 사람 위에 앉아있는 형상으로 묘사하여 걸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걸이 유시씨 부족과 전쟁을 벌이던 중 패배를 직감한 유시씨는 강화의 조건으로 수많은 가축과 미녀를 보내주는데 이 중에 마리라는 미인이 있었으니 마리의 미모에 빠진 걸은 매일 연회를 즐기고 화려한 궁전을 지어주며 마리의 이상한 취미까지 만족해주느라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마리의 첫 번째 이상한 취미로 배를 저을 수 있는 큰 연못에 술을 가득 채워놓은 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것을 보기 좋아하고 두 번째로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였으며 세 번째로 대신들의 모자를 착용하기 좋아하였으니 걸은 이 요구를 들어주느라 먼저 큰 연못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연못 공사를 반대하던 대신들은 모두 처형해버리며 술을 잘 마신다고 소문난 3,000명을 불러 함께 연못에서 즐기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연못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각 지방에서 비단을 거두어들여 마리 앞에서 찢게 하니 백성들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며 걸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탕의 이름은 자리이며 조상은 제곡과 간적이란 여성 사이 태어난 설이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족들은 대대로 상고에서 지내오던 크지 않는 부족이었으나 하나라 말기부터 농업과 목축업으로 세력을 키우게 되며 주변에 있던 갈구까지 멸망시키며 점점 큰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탕은 걸과 싸우기 위하여 산동지방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유신씨와 통혼하며 나중에 종회와 이윤 같은 인재까지 얻어 자신을 보좌하게 하며 도읍도 상고에서 호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여기에서 호라는 곳은 여러가지 설이 많지만 나중에 전개를 보아 하남정 주설을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종회와 이윤이란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종회의 선조는 하나라 시대에 이륜마차를 만들어낸 해중이란 사람으로 우왕 때부터 산동지방의 설국의 제후왕으로 책봉받아 해중의 12번째 자손인 종회는 24살에 왕위를 계승한 후 설나라를 발전시키지만 하나라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탕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종회와 다르게 이윤 가문은 노비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유신씨의 부족에서 요리사로 일하였으나 큰 꿈을 가지고 항상 사망오제의 치국 방법을 연구하다 탕에게 음식을 올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당시의 형세를 분석하였는데 탕은 이윤의 재능에 감탄하여 바로 자신을 보좌하게 합니다. 이윤은 자진하여 하나라의 도읍인 짐심에서 머물면서 정보를 알아내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 총애를 받고 있던 마리와 친하게 됩니다. 마리가 이윤과 친하게 지내던 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마리는 탕이 보낸 간첩이란 설과 거리 민산씨라는 부족을 공격하자
패배한 민산 씨도 이전에 유시 씨가 마리를 보내준 것처럼 완과 염이란 미인을 보내주었는데 이 때문에 마리는 총애를 잃기 시작하니 질투심에 불타오른 마리가 이윤과 가까이하며 하나라의 기밀을 알려주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이윤은 하나라의 도읍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며 정보를 수집하다 탕에게 돌아가는데 이때 하나라 전역에 가뭄으로 힘들어할 때라 탕은 먼저 하나라에 제일 충성하고 있던 고노국을 공격하기로 계획이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걸은 탕을 도읍에 불러 감금해버립니다. 종회와 이유는 바로 보물과 미녀들을 뇌물로 걸에게 바치며 탕을 돌려보내라고 간청하자 워낙 주색을 좋아하는 걸은 너무 쉽게 탕을 풀어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제후국들은 탕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탕은 세력을 키운 후 제후국들과 연합하여 한 번에 위나라와 고나라를 멸망해버리며 자신에게 충성하던 두 나라가 연이어 멸망당하는 동안 걸은 이상할 만큼 탕을 공격하지 않으니 보다 못한 오금국은 홀로 탕을 공격하였다. 오히려 대패를 당해버립니다. 이유는 아직도 걸에게 충성하는 나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탕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라고 권유하며 탕이 조공을 멈추자 걸은 바로 탕을 공격하기로 하니 동방의 동이족들이 걸을 지지하기 시작하며 이것을 확인한 이유는 다시 걸에게 조공을 바치며 사죄하라 조언하고 동이족들에게 뇌물을 주며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이윤이 다시 조공을 바치지 말라고 조언하니 이번에도 걸이 군사를 일으켜 탕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탕에게 매수당한 동이족들은 걸을 지지하려 하지 않으며 이것을 지켜보던 이유는 상나라를 공격할 시기가 되었다고 건의합니다. 이때까지 걸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주색에 빠져 하나라의 위기를 알리던 관룡봉이란 대신까지 처형해버리고 종고라는 대신의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실망한 종고는 결국 탕에게 가버립니다. 종고까지 귀순하자 탕은 경우에 모든 제후들을 합류시킨 후 걸과의 결전을 선포하니 걸도 자신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며 두 군사는 명조라는 곳에서 맞닥뜨려 제국의 운명을 건 대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탕은 걸의 죄명을 군사들에게 알려 사기를 올리며 비를 무릅쓰고 죽을 각오로 싸우니 걸은 대패하여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삼종이란 곳으로 도망가 버리니 삼종의 부족들은 걸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기를 맹세하였으나 탕을 당해내지 못하고 삼종의 족장까지 전사하고 걸은 생포되어 버리며 탕은 걸을 죽이지 않고 마리와 함께 남조라는 고주로 유배를 보내는데 3년 후 걸은 남조에서 돌아갑니다. 탕은 제2 13년간 생산을 장려하고 세력을 확장하다 말년에 도읍을 호에서 상읍으로 옮긴 후 돌아가며 탕은 하에서 사용했던 적장자 계승 제도를 버리고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탕에게 동생이 없어 그의 장자 태정이 후계자로 책봉되는데 태정이 탕보다 먼저 돌아가 버려 둘째 아들인 외병이 왕위를 계승하나 3년 후에 돌아가며 외병의 동생 중임이 왕위를 계승하나 그 역시 4년 후에 돌아갑니다. 탕의 아들들이 모두 돌아가자 탕을 도와 상나라를 건국하고 외병과 중임을 보좌하던 이유는 태정의 아들인 태갑을 왕으로 추대하며 태갑의 스승이란 신분으로 그를 보좌하려였으나 처음에 이윤의 건의를 받아들이던 태갑은 3년 후부터 이윤이 노예 출신이란 이유로 이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데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니 둘 사이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윤이 상나라 4대 국왕인 태갑을 탕의 무덤이 있는 동궁으로 추방해버린 후 자신이 상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지만 3년 후 다시 태갑을 도읍으로 불러들여 정권을 돌려주며 태갑을 보좌하여 줍니다. 태갑에게도 형제가 없어 자신의 아들인 옥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윤은 이때까지 옥종을 보좌하다가 돌아가며 옥정은 제위 29년 만에 돌아가 자신의 동생 태경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상나라는 왕이 죽으면 동생이 계승하고 동생들이 없으면 제일 큰형의 아들이 계승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10대 왕인 중딩 때부터 왕족들은 대신들과 결탁하여 왕권쟁 탈전을 벌이다 보니 외부의 공격과 재난을 막아내지 못하여 상나라의 국세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대신들의 세력도 점점 강해지자 19대 왕 반경은 대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천도를 결심하나 이전에도 5번이나 천도를 한 상태라 귀족들은 반경 이천도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반경이 오랜 설득 끝에 처음엔 하남 상부시에 정하였다. 다시 현재 하남성 안양인 은이란 곳에 도읍을 옮긴 후 건축을 간소화하고 귀족들의 사치를 막으며 농업을 중시하니 상나라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반경은 또 형제 사이의 왕위 계승 제도에서 적장자 계승 제도로 바꾸며 반경이 은이란 곳으로 도읍을 정했다 하여 반경 이후로 상나라를 은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하남성 안양시에선 1899년부터 1987년까지 대량이갑 골문과 청동기, 옥기, 도자기 등이 발굴되어 은의 옛도읍일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은어로 불리웁니다. 시간이 흘러
22대왕인 무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무정은 인재를 대거 등용하고 적극적으로 신하들의 건의를 접수하며 나라를 발전시켜 백성들은 부유하게 지내고 정복활동을 벌여 상나라의 영토가 최고봉에 도달하니 이 세대를 무정중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정 이후 왕들도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부족들과 무조건 전쟁을 벌이니 상나라는 또다시 쇠퇴하기 시작하며 상나라의 30대왕인 제심이 등장합니다. 제심의 이름은 자수이고 아버지인 제을한테서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으나 워낙 총명하고 용맹하여 제위 초반에는 여러 부족을 몰아내고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여 현명한 왕으로 명성을 알리기 시작하며 도읍을 조가로 정합니다. 중국 역사를 아시는 분은 제심이 폭군으로 유명한 상주왕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폭군이 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야 하며 머리가 나쁘고 결단력이 없으면 폭군이 아닌 홍군이라 불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심은 언변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데 능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많은 공적을 세우자 점점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여 술과 여색을 좋아하여 점차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지심이 우수씨라는 부족을 공격하자 패배한 우수씨는 가축과 달기라는 미녀를 바치는데, 전에 하나라의 거리 마리한테 빠졌던 것처럼 지심도 달기한테 빠져들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달기는 춤을 참으로 이쁘게 추었으니 지심은 악사들에게 곡을 만들게 하여 수많은 보물과 동물들을 궁전에 가져와 달기와 밤낮으로 술을 마시면서 즐겼다고 하며, 녹대라는 화려한 건축물을 지은 후 배가 다닐 수 있는 술못을 만들어 나뭇가지에 여러 동물의 고기를 꽂아 먹으며 즐겼으니 이것이 주지육림의 어원입니다. 달기는 봉신방 등 문학적 작품에서 지심을 유혹하여 수많은 대신들을 죽여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제시는 희창, 구후, 아쿠라는 세 명의 대신을 중용하며 자신을 보좌하게 하였으며, 구후는 충성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딸까지 시집 보내는데, 제시는 구후의 딸이 음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형해버리고 구후에게는 시신을 육즙으로 만드는 해형을 내리며, 구후를 변론하려 한 아쿠에게는 시신을 육포로 만드는 포형을 내립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희창이 탄식을 하는데, 평소에 희창에게 악심을 품고 있었던 숭우호라는 대신이 제신에게 고발해버려 희창은 유리라는 곳에 감금되어 버리며, 야사에 의하면 제신은 희창의 큰아들인 배급고를 처형해버린 다음 고기로 죽은 만들어 희창에게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희창은 당시에도 나이가 많았지만 유리에 감금된 7년 동안 주역이란 점술과 철학이 담긴 저서를 써내며, 나중에 굉유 등 측근들이 수많은 명마와 미녀를 지심에게 드리면서 겨우 풀려납니다. 당시 제시는 포락형이란 형벌을 만들어내고 달기와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즐겼는데, 시대별마다 포락형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제신과 달기는 불구덩이 위에 동으로 된 기둥을 놓고 기름을 발라 사람이 동기둥이로 걸어 지나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희창은 풀려난 후 자신의 가지고 있던 영지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포락형을 영원히 폐지해줄 것을 제안을 하니, 제신이 받아들이며 정벌을 할 수 있는 증표로 궁과 도끼까지 선물하며, 희창 때문에 포락형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희창을 존경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추종자들까지 생겨나는데, 희창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며 식사 도중에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만나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은 희창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희창이 얻은 인재 중 현재에도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강자가 있는데, 강자의 성은 강이고 씨는 여이며 이름은 상이이고 자는 자아이며 호는 비웅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해드리자면, 고대 중국에선 성, 씨, 이름, 자, 호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씨는 조상의 발원지나 명칭을로 사용되어 혈통을 나타내고, 성은 씨에서 갈려져 온 것으로 부계혈통으로 신분을 나타내며, 이름은 현재의 이름과 같은 개념으로 자는 성인이 된 왕이나 황제를 제외한 왕족, 귀족, 사대 부남성에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보여주는 명칭 같은 것이니, 평민과 노비는 자를 가질 수 없으며, 1900년대까지 중국에선 부모를 제외한 사람이 자나 호가 아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삼국연의에서 장비는 여포의 이름을 부르지만 온 가족을 살해한 조조에 대하여 마초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맹덕이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삼국연의의 장비는 돼지고기 장사 출신이고 마초는 대대로 명문가문이라 호칭을 하는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현재의 기관이나 사무실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함을 부르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는 자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통 수련자나 도인, 승려 등의 호칭으로 현재의 별명이나 존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 강자의 조상은 우를 따라 홍수를 다스린 공을 인정받아 여지방에 책봉받지만, 강자 시기엔 가문의 세가 기울어져 굳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다가 나이까지 많아 힘들어할 때 희창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수에서 고진 바늘로 낚시를 시작하니 사람들은 그런 바늘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며 비웃기 시작하였으나 강자는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위수에서 낚시를 하였으며 소문을 들은 희창은 기이한 사람이라 여겨 2번이나 사람을 파견하여 강자를 모셔오게 하지만 강자는 희창이 직접 오기 전에 만나주길 거부합니다. 직접 강자를 찾아 이야기를 나눈 희창은 강자와의 견해와 지식에 감탄하여 스승으로 모시고 예의를 다하니 강자 역시 흔쾌히 승낙하는데 이것이 원하는 자가 스스로 걸려든다는 뜻인 태공조어 원자상구의 어원입니다. 이때 희창이 강자를 수레 모신 후 직접 끌었는데 강자는 지친 희창을 보며 자신을 수레로 800보를 끌어주었으니 자신은 주나라 800년을 책임지겠다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를 합하여 800여 년을 통치한 자에 관하여 엎지른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는 뜻인 복순한수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힘들고 가난한 강태공을 버리고 떠나갔던 아내 마씨가 희창의 측근이 된 강태공을 찾아와 다시 함께하기로 나니 강태공은 아무 말 없이 호로병에 물을 땅에 붓고 물을 호로병 안에 다시 담으면 마씨를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마씨가 열심히 노력해보았지만 성공할 리가 없었고 계속하여 흙탕물만 해집자 강태공은 마씨에게 물이 땅속에 스며든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희발은 강자 등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상나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중 우국과 예국의 영토 분쟁을 평화롭게 중재하면서 제후국들 사이에 명성을 알리며 서쪽의 견융을 정복하여 감숙 일대까지 진격하고 동쪽의 우국 등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하남으로까지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러나 희창은 97세란 나이에 상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돌아가버려 나중에 주문왕으로 추시되며 그의 둘째 아들인 희발이 왕위를 계승한 후 도읍을 호경으로 옮깁니다. 희창이 세력을 키울 때 제신의 대신들도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제신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중, 앙내와 같은 간신들에게 나라를 맡겨버리는데 비중은 너무도 재물에 욕심을 내어 상나라 사람들까지 업신보게 되고 앙내는 힘이 장사이고 용맹하였으나 사람을 헐뜯기 즐겼으니 모두 멀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앙내의 후손이 나중에 진나라를 건국하고 앙내의 동생 계승의 후손이 조나라를 건국합니다. 한편 희발은 왕위를 계승한 지 2년이 되던 해 상나라의 세력과 제후들을 시험해보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맹금이란 곳으로 진격하니 800여 명의 제후들이 상나라를 공격하겠다며 합류하지만 희발은 공격하지 않고 맹약만 맺게 한 후 각자 돌아가게 하며 상나라의 첩자를 파견하여 동향을 살피게 합니다. 제신에게는 기자와 비간이라는 숙부와 위자라는 형이 있었는데 먼저 기자가 제신을 찾아가 정사에 집중하라고 건의하나 제신은 받아들이지 않으니 기자는 상나라가 멸망한다는 생각에 머리를 자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미친 척을 하는데 제신은 기자가 미친 줄 알고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자의 모습을 본 위자는 부족들을 거느리고 떠나가 버리며 비간은 끝까지 건의하는데 화가 난 제신은 비간의 심장을 파버립니다. 이 소문을 들은 희발은 바로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상나라를 공격하기로 하지만 점괘가 불길하다고 나오며 큰 폭우까지 쏟아져 많은 사람들은 출전하기를 꺼려하였지만 강자가 끝까지 희발을 설득시켜 제후국의 군사들과 목야라는 곳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제신은 대부분의 정예 군사를 파견하여 동이족과 싸우게 하였고 대신들까지 부족들을 데리고 떠나버린지라 도읍인 족가엔 정예 군사들이 없었으니 급한 대로 노비와 포로들을 전쟁에 동원하는데 워낙 싸우기 싫었던 포로와 노비들은 희발의 군사와 제대로 싸우려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거나 머리를 돌려 제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시작 하루 만에 대패한 제신은 족가에 돌아와 달기 함께 즐기던 녹대에 불을 지른 후 그곳으로 뛰어들어 자결하며 다리도 제신을 따라 목을 메고 자결합니다. 희발은 바로 족가에 입성한 후 제신과 다리의 시체를 찾아내어 참수해버린 후 길거리에 효시하며 비중과 앙내까지 참수해버리니 상나라는 멸망해버리고 역사에선 제신을 상주왕이라고 부릅니다. 희발은 비간을 위하여 제사를 올리는데 현재까지 중국에선 비간의 충심을 높이 기르며 문제물의 신으로 모시며 제신이 자결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갔던 위자가 희발을 찾아오는데 위자는 나중에 전국시대의 송나라의 선조가 됩니다. 갇혀있던 기자는 조가가 혼란한 틈을 타 기산으로 도망가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소문을 들은 희발이 중용하려 하였지만 기자는 부족들과 함께 산동반도를 거쳐 이동하여 나라를 건국하니
희발은 아침해가 잘 비추는 곳이란 뜻인 조일선명이라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이후 희발은 공신들과 상의한 후 전국의 여러 개의 제후국으로 만들어 놓은 후 도읍인 호경주위엔 자신의 종친들을 책봉하고 공적이 높은 대신들은 변방에 책봉하여 외부의 공격을 막아서게 합니다. 희발은 상나라를 무너뜨린 지 2년 후부터 병으로 앓기 시작하며 돌아가기 전 아들 희송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권력을 동생 희단에게 맡겨버린 후 희송을 보좌하게 하니 역사에선 주나라를 건국한 희발을 주무왕이라 칭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